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우리 영화 기생충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일면 온통 기생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카데미는 기생충을 선택했다.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을 석권을 했습니다. 4관왕이 올랐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영어권이 아닌 영화가 작품상을 탄 건 처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봉준호 감독은 지난해 황금 종려상에 이어서 아카데미까지 거머쥔 세계 영화 역사의 2번째 감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어제만 6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문제는 탑승객 3,600명 중에 일부만 검사한 거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크루즈 집단 감염에 깜짝 놀란 우리 정부, 크루즈선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살고 있는 잠원동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잠원동 집이 팔리는 건 아니고 철거를 위해서 곧 이주가 예정된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제한이 있다 이러고요. 특히 황 대표는 용인에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인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황 대표는 2채를 순차 매각과 동시에 종로에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반드시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늘 미세먼지 농도 역시도 전국 대부분 지역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다가요. 늦은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시간 외출하시는 분들, 또 야근하시는 분들 우산 반드시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일 오전에는 차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표를 보시면 요즘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부터는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한낮 기온이 평년보다 4도에서 9도 선 높아지겠습니다. 11도에서 15도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km 이하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만은 이 100세 시대가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일명 이제 골골백세죠. 이게 참 이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오래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골골대면서 이게 아파갖고 사는 게 이게 축복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팔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면역력이 있어야 각종 질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전염병 발병률도 높아지고 또 이제 발병을 해서 회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사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연구 지금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사망자 중에 60대 이상이 80% 해당할 정도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면역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100세 이상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골골대면서 살면 어쩌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100세 이상이면 몇 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한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그때 꼭 행복한 아침 한번 출연해주세요. 네. 저희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누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요. 그러려면 삼채가 있어야 됩니다. 삼채가 네. 뭡니까? 삼채 뭐 버무려 먹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나물 같은 나물 같은 느낌인데 거예요? 네. 건강을 위한 삼채가 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김태균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을 위한 삼채 그 첫 번째 채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수분을 잡아라. 몸속의 수분. 그렇지, 채수분, 뜻하는 거죠? 몸속의 수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장수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흐르는 물, 채수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그런데 피로는 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한데 원래 그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 피로를 느낀다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 갈증을 느끼는데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항이인용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소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세포에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몸속에 노폐물도 쌓이게 되면서 지금 화살표가 좀 잘못됐는데요.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세포 영양 공급에서 이제 몸속 노폐물 쪽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로도가 생기면서 네. 면역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질환들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성 탈수가 문제가 되면 탈수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사망에까지 이르러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조금 뛰고 나면 저희 때는 수돗물 틀어놓고 맞죠. 아예 입을 대고 물을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목이 마른지 뭔지를 잘 몰라요. 네. 이제 방금 이제 그렇게 물을 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 이제 수분을 섭취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갈증이 생기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제 아. 갈증이 나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갈증 자체가 2% 정도의 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갈증이 날 때마다 물 마시면 만성 탈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갈증이 나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노인들은 특히 이제 문제가 돼요. 노인들은 갈증 중추가 이제 활성화 잘 안 돼 있거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간은 물로 태어나서 점점 말라간다. 난자가 99%가 물이고요. 예. 성인이 되면서 70%로 떨어지는데 자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50% 이하로 줄어들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말라가는구나.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수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은 갈증 중추가 활성이 안 되니까 네. 물 섭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습관적으로 물을 드셔야 되는데 네.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근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다른 연령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갈증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물이 충분한가 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소량씩 자주 물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성인들에게 그냥 쉽게 하루에 2리터 정도 수분을 드시라고 네.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내 몸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정숙 씨는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전 174에 76입니다. 76. 네. 그럼 이정수 씨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내 키와 몸무게를 더한 뒤에 그걸 100으로 나눈 그 네. 숫자가 바로 내가 하루에 섭취한 필요한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많이 됩니다. 마셔야 되네요. 그러면 저도 그 정도 177, 76, 72, 14. 키 더하기 몸무게. 네, 나누기 100. 2.5 2.5 정도. 네, 2.5 정도 드시면 저도 그 정도 되네요. 네. 예인 씨는?
저는 그 비밀이에요. 몸무게 때문에. 아, 이렇게 그래요. 또 훅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 아니 근데 우리는 지금 저희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물 마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말고 근데 물은 아무 맛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걸로 보충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음료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느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콘테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정수 씨가 한번 네. 자리해서 제가- 저희 다양한 음료를 준비를 네네. 해봤거든요. 여기 지금 다양한 음료들이 있는데요. 맥주, 이온 음료, 콜라, 커피, 오렌지 주스, 우유, 물 이렇게 있는데 예인 씨가 제일 네. 좋아하는 건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제가 골라볼 텐데요. 네. 근데 그건 뭐 또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역시 이 수분의 가장 베스트는 1등부터 뽑아볼까요? 아 1등은 물이죠. 물이죠. 당연히 물이죠. 당연히 물이지. 물. 1등은 네. 당연히 당연히 물인 것 물이야. 같고요. 그리고 역시 내 몸에 흡수가 빠르게 이온 음료. 맞아요, 그래. 2등. 음료가 한 2등 저도 정도. 2등은 뭐 2등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3등 뽑기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커피가 좀 돼줬으면. 아니야 그거는 아니요. 저 소변 배출이 되니까 이뇨작용이 있다니까 오렌지 주스 아니에요? 오렌지 주스. 근데 오렌지 주스가 오히려 이뇨작용 얘기하니까 더 소변 색깔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 우유? 아니야, 우유보다는 우유 맥주. 같아요. 우유 하겠습니다, 네. 우유. 아이들 우유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우유.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우유. 네. 이렇게 1, 2, 3위 뽑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우유가 우유가 아니에요? 네, 우유, 어떻습니까? 바꿀까? 하나 바꿀까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오렌지 주스? 그래. 주스? 오렌지 오렌지 주스가 주스? 오렌지 주스. 좋습니다. 시원하게 주스 한잔 하자고요. 이렇게 귀가 얇기도 쉽지 않은데요. 네. 어때요? 네, 이렇게 사실 7개 음료 중에 순위를 좀 정해주셨는데 네. 아마 좀 순위를 들으시면 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 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좀 깨지는 시간이 될 것 어. 같은데요. 네. 3위를 먼저 공개해드리면 네. 3위는 바로 콜라입니다. 콜라? 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콜라예요? 3위 콜라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콜라는 순위권에 들지도 않았는데. 네. 자 그럼 정수 씨 콜라로 바꿔주시죠. 예.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콜라가 될 수가 있지? 콜라는 무조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수분을 오히려 뺏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저기 그러니까요. 순위권에 든다는 게 네. 놀랐네. 3위예요? 2위. 2위는 2위는 바로 조금 전에 치워주셨는데요. 네. 오렌지 주스가 2위. 오렌지 주스. 아. 야,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 1위가 뭐지? 1위는 당연히 물인가? 물이겠죠. 당연 물이죠. 네,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1위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네. 우유가 수분 보충에 이거 왜 우유죠? 다 반전인데요? 물도 아니고 이온 음료도 아니고 우유예요? 사실 대부분들이 뭐 희한하네. 아마 의외의 결과라고 좀 생각을 네.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실제로 영국 러프버러 대학의 로널드 모헌 교수 연구팀이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마시는 13개 음료를 가지고 음료 수분 지수라고 각 음료마다 인체의 수분 지속력을 좀 값으로 매겨서 평가를 좀 했는데요. 1리터의 물을 표준 음료로 삼고요. 이 물 마신 뒤에 2시간 동안 수분을 지속했을 때의 점수를 비교를 했는데요. 물보다 우유, 오렌지 주스, 콜라가 수분 지속 정도가 더 높은 걸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분 지속이 더 수분 지속력이 더 좋다. 네. 물보다도 우유하고 콜라. 야 이건 진짜 의외의 결과예요. 네. 어떻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지? 저희가 이제 보통 물을 마시게 되면 네. 이 물이 들어와서 이 여분의 물을 신장에서 소변으로 더 만들어서 배출을 네. 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유에 들어있는 이제 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 영양소가 있으니까 네. 이 위에서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신장을 덜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콜라나 사실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 관리에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콜라나 오렌지 주스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펴보면서 커피가 가장 놀라웠어요.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뇨작용 때문에 네. 커피는 마신 만큼 물을 같이 마셔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 생각보다 수분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실제로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킨다. 네. 맞는 말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카페인 음료들이
그 정도의 많은 카페인을 함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당연히 많이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맥주나 이제 커피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알코올이나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분 지속 정도가 낮기 때문에 네. 수분 섭취로는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아니 저는 위가 좀 안 좋아서 그리고 나이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커피보다는 연하게 차를 맞아. 달여서 마시게 되는데요. 차는 어떻습니까? 수분 보충이? 이제 차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는가 예. 하면 수분 보충을 방해하는 오히려 방해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 차 종류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차를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도움이 될 것 같은 차. 저는 보리차.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는 수돗물 먹던 시절에 네. 어머니가 늘 보리차를 끓이셨어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보리차를 물처럼 마셨어요. 맞아, 맞아. 와. 요즘에 이제 생수 마시니까 생수 마시는데 예전엔 그랬거든. 보리차? 보리차 아니면 옥수수차를 그렇게 마셨다고. 네. 집에서. 전 헛개나무 이거 갈증 해소에 도움 된다고 막 광고하던데. 이거 술 깨는 거 아니야? 술 드시고 많이 마시는 술 거잖아요. 먹어야지 갈증 해소가 되는군요. 저는 그러면 우엉차. 우엉차. 그냥 제가 좋아합니다. 아, 왜? 네. 요즘 다이어트에 네. 도움 많이 된다 아, 그래서 네,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분류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쪽에 이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차를 옮겨보고 수분을 오히려 배출하는 차. 배출하는 차. 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차들이 자,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보리차. 보리차네. 보리차는 아, 역시. 아, 네. 그리고 그래, 옛날 이게 어머니가 현미하셨어요. 현미. 현미차도. 아, 현미차 좋다. 네네. 현미차나 자, 보리차. 그리고 이게 둥글레인가요? 네, 이게 둥글레. 구수해요. 메밀차, 현미차. 그다음에 약간 네, 투명한 쪽 애들이 저 수분 보충 쪽에 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 현미차, 현미차, 메밀차, 메밀차, 네. 파차, 율무차. 율무차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거 쟁반에 담아주실래요? 네. 옆쪽에, 쟁반에? 네, 네. 예, 예. 거기다가. 제가 살짝 도와드릴까요? 네네, 그래요. 네, 네. 잠깐만 제가 또 보세요. 이렇게. 네. 와, 아니, 예인 씨 원래 전해드릴게요. 사람 잘 안 도와주거든요. 아, 무슨 소리세요? 아니, 살짝 도와주지 말고 대놓고 도와줘.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하 이게 이제 수분 보충 보충이 쪽에. 되는 차. 네. 세 종류가 개밖에 세 개밖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야?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네, 테이블이 수분 보충이 됐네요. 잠깐만. 지금 보니까 네네. 옥수수차가 저쪽으로 가 있는 게 네. 놀라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중간이에요? 네네. 이게 뭔가요?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보면 이제 흔하게 마시는 차들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분을 보충한다고 알려져 있는 차 중에 네. 오히려 수분을 배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녹차. 녹차는 녹차. 카페인이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차들은요. 이뇨작용이 있어요. 아. 이뇨작용이 있어서 실제로 수분을 섭취한다고 섭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신 물과 함께 원래 체내에 있는 물까지 같이 내보내는 결과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해드리는 차가 있습니다. 뭡니까? 수분을 이제 충분하게 보충을 시키면서도 이뇨작용이 없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데리고 나가지 않는 차들 바로 곡차입니다. 곡차. 곡차. 차.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만든 야. 차죠.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리차. 보리차도 이게 보리차인가요? 네. 대표적인 곡차죠. 예. 그다음에 현미차. 현미차. 그다음에 메밀차. 메밀차. 율무차도 곡차 중에 하나인데 네. 왜안 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질 아시죠? 네. 네. 이 곡차를 체질별로 구분해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차는 몸이 좀 차갑고 소화가 좀 안 되는 소음인들한테 도움이 되세요. 위장도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리차는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들한테 좋습니다. 보리가 성질이 서늘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메밀차는 태양인들한테 좋아요. 메밀이 성질이 가장 서늘한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곡차 중에 율무를 이렇게 밖으로 뺐는데 네. 율무는 태음인한테 도움이 되는 차인데 율무 자체도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몸이 많이 좀 비만한 편이고 몸이 쉽게 붓는 편이다 그러면 태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율무차가 도움이 되는데 네. 이 율무차를 이제 다른 마른 소음이나 소형이 드시게 되면 채수분을 이렇게 달아나기 때문에 달아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는 체질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곡차 먹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보리를 끓이시는 것처럼 네.
하루에 한 20g 정도를 살짝 볶아서 아. 주전자에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불에 끓여서 건더기는 버리고 물만 맹물을 마시기 대신에 이렇게 곡차를 드시면 좋은데 실제로 저는 이제 갈증이 있어도 물을 잘 못 삼키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네. 물을 많이 드세요 해도 물을 못 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럴 때 이렇게 곡차를 선택해서 수분을 보충하시면 네. 물도 좀 맛도 있고 또 영양분도 보충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3채 중에 첫 번째 채, 수분을 보충해라. 네. 예, 이거였습니다. 내 몸에 수분이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물, 별로 뭐 맛도 없고 못 마시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 말고, 이런 차, 네. 그리고 또 아까 의외였죠? 콜라라든지 우유라든지 오렌지 주스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내 몸의 수분은 늘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3채 중에 두 번째 채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예, 뭡니까? 체근력을 잡아라. 체근력을 잡아라.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협심증으로 한번 큰일 날 뻔 하신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지금 뭐 너무나 건강한 근력을 유지하고 있고 건강 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이런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0대 몸짱 할아버지로 유명한 이순국 선생님이신데요. 지난번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9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예전보다 몸이 더 탄탄해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더 운동을 열심히 했죠. 아니 그 누가 79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년이면 그럼 80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저희한테 야. 그러면 그래도 뭐 예. 젊은 사람 못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뵙기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전하 정수 씨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저 근력이잖아요. 네. 어때요? 네. 이순국 선생님을 네. 정수 씨가 팔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 그래도 초반 4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저 이렇게 어르신한테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네.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글쎄, 한번 해볼까요? 내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줘보세요. 아, 저안 되겠네요. 저 테이블 좀 네. 주시고요. 네. 테이블 한번 줘보세요. 네, 아, 제가 자, 사실 두 분 나오시죠. 두 분 나오시죠. 아, 저 국제 심판이신가요? 자, 두 분. 예. 아, 이거 제대로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 어떤 그냥 팔로 서서 하실지 결정하시면 이렇게 하고 해야 좋겠습니다. 되겠다, 그죠? 네. 예. 오른팔? 오른팔 오른팔은 쓰시고 다 왼팔. 쓰니까 오랜만에 왼팔로 왼팔로 한번 아, 할까요? 오른팔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간만에 또 시계 한번 불러보네요. 아, 자, 자, 들어오시죠. 자, 왼팔로 하겠습니다. 79세 이순국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40대 방송인 이정수 씨, 준비 한 판입니다. 준비, 시작!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저도 아직까지 힘을 다 안 썼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머. 79세 이순국 선생님이냐? 아니면 40대 방송인 이정수 씨냐? 팽팽한 대결입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 이순국 선생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초반에 좀 봐주셨네요. 와. 자리해 주세요. 이거 자리해. 정말 말이 안 되지 야. 않아요? 일단 철수. 네네네. 일단 철수. 와. 아, 진짜로요? 예. 저, 네. 진짜로 안 봐드리고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와, 이게 되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네. 야. 이게 정말 그 힘이 느껴질 정도로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하신데요? 오. 야, 이게, 어쩜 이렇게, 운동, 평상시에 진짜 아니 운동 나이가 진짜 들수록 많이 근력이 하시죠?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정말 나이 들수록 근육이 네.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성 호르몬을 좀 더 활발하게 네. 분비를 좀 해주기도 하고요. 이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가 돼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80대가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40, 50대의 몸을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해주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또 근육이 있으면 또 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신감도 올라가시면서 네. 정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근력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실제로 이제 근력과 이제 면역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력이 좋아지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면역이 높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뼈를 이렇게 구성하는 데도 그 근육이 이렇게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근골격계 질환을 이렇게 예방하고 이렇게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죠. 기초대사를 늘려주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게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은 이제 말 그대로 젊음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회춘의 묘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승욱 선생님도 근육을 강화하면서 내 몸이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우선 저는 피곤한 게 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운동 시작한 뒤로 바빠서 운동을 안 한 날은 있지만은 네. 아파서 안 한 날은 없어요. 바빠서 안 하는 날은 있지만은 아파서 안 하는 날은 없어요. 그러면 이송국 선생님 체성분 변화표 한번 보면서 네.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70세 때 2011년 5월에 한번 재셨고요. 78년, 2019년 5월에 작년에 한번 재신 거예요. 근데 차이가 체중에서는 1.6kg이 느셨고요. 신장은 0.8cm가 더 컸어요. 크셨어요? 키가 크셨어요? 골격 근량을 보면 14.65%가 더 증가를 했고요. 근육량 9.19%가 더 증가했습니다. 70세 때보다 작년 78세 때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야. 야, 이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놀라운 결과이신데요. 네. 네, 특히나 이 키가 더 커지시고 네, 근육량도 이렇게 느시고 사실 노화의 그 가장 자연스러운 경과 중에 이제 키가 점점 줄어드시고요. 사실 근육량도 줄어드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계신 거거든요.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럼 이 지금 아까 한동환 선생님이 근육량이 부족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고 이 수분이 부족하면 사망, 이 겁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근육을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제 근육의 정도의 상태를 체크해보는 네.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일명 장수 테스트라고도 불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고안한 브라질의 클라우디오 박사는 네. 이 자신의 연구에서 이 방법으로 사망을 예견하는 지표로도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 한번 뭔지 한번 어떻게? 볼까요?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럼 이 점수에 따라 언제 죽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 정도를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아, 진짜요? 저희 둘도 한번 해보고. 네. 네. 쓰셔가지고 네. 네. 야, 이거 살 떨려서 하겠습니까? 발을 이렇게 교차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앞으로 좀 뻗어 주신 다음에 네. 저희가 손이나 팔, 무릎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발과 엉덩이만을 이용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아, 그냥 양반다리처럼요? 네, 상태로 그냥 앉아요? 이 상태로 양반다리 하듯이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우와, 이렇게 편안하게. 쿵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대로 앉아 주시면 점수가 5점이고요. 네. 이렇게 5점. 흔들흔들 거리시면 0.5점 감점. 어. 그리고 손, 팔이나 무릎을 짚으시면 1점씩 각각 감점이시고 네. 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거꾸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다 일어나실 때도 이거 어떻게 팔과 일어나? 엉덩이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오, 이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면 이제 10점 정도라고 이게 보시면 어떻게 일어나?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선생님, 이게 어떻게. 밀고 엉덩이 힘으로 쭉 잠깐만. 밀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쭉 한번. 이거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8점에서 10점 정도 가지고 건강 네.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야, 난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럼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양호한 정도라고 보실 수 있기는 한데요. 6점에서 7.5점 정도 사이에 있으신 것 같고요. 야, 김태균 선생님 그냥 되네. 그러니까 오래 사시겠어요. 네,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3.5점에서 5.5점인데 사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인데 아까 이정수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5점에서 5.5점인 사람들은 6점 이상인 사람보다 6년 안에 2배 이상이 빨리 죽는다고 하고요. 또 그 3점 이하인 사람들은 8점 이상인 사람보다 6년 안에 5배 이상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늘 두 분 선생님들이 죽는다고 자꾸 이러시네. 아니, 그러면 이승국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네. 예. 야, 이게 될까? 저도 저도 그거 안 해봤는데요. 예. 아니, 이렇게 해서 그냥 잘하시지 앉는 않을까 건데. 싶어요. 선생님, 아무리 선생님이어도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이게 한번 쉽지 볼까요? 않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스텝이 꼬여, 일단. 맞아요. 일단 꼬여요. 선생님 다리를 한번 교차를 하신 다음에 저도 자신이 없는데요. 다리를 네, 일단 X자로 꼬시고. 네, 교차를 하고 네. 쭉 이렇게 네, 해서? 한번 앉아 이게 주시면 안 하던 거라. 그래도 안정적이세요. 네, 안정적으로 네. 앉으셨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일어나 주시면 이제 일어나는 되거든요. 오! 오!
우와! 뭐 너무 쉽네.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는 안 되던데. 정수 씨 거기서 일어나 봐. 이게 못 일어나. 이렇다니까.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 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끝났죠? 들어가도 되죠? 예, 예, 예.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야, 이거 연습 좀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연습 좀 하시면 사실 가능하실 수 있기도 네. 하고 좀 꾸준하게 하체 운동, 특히 허벅지랑 이쪽 운동을 좀 더 병행해 주시면 또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 내가 힘이 들어서 운동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못한다. 예. 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100세 되는 분들도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량이 는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육 운동 있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걷는 걸로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항성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앞에서 좀 시연 좀 해주시면서요. 정수 씨 좀 앞에 오시고. 예. 윤정수 씨라니요. 우리 정수 씨. 그런데 네. 이 저항성 운동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떤 거 우리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왜 근육을 늘려야 되느냐? 예. 근육은 물론 우리가 뼈를 체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해서 생활을 활발하게 해주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에는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아, 그렇죠. 산소를 저장하고 네. 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저장하는 창고로서의 기능이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창고가 적으면은 네.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다 저장을 못하죠. 그럼 어디로 가요? 배로 가잖아요. 아. 그래서 근육이 있으면 근육으로 가요. 아, 그럼 근육을 한번 키워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육을 키우는 게 그래서 네.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체육관에 가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네. 더군다나 노인이.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이걸 그래서 라텍스 밴드를 가져왔는데 네. 시중에 가면 이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네. 그 강도별로.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정수 씨가 별로 튼튼하지 않아 보여서 전 튼튼하거든요. 약한 걸로 하겠어요. 약한 걸로. 이거 그러면 집에 만약에 이런 거 없으신 분은 그 스타킹 강력한 걸로 같은 거,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 걸로 그죠? 해도 돼요. 네. 근데 이거 쌉니다. 2,000원만 좀 사니까 그래요? 네. 가급적 스타킹보다는 이걸 사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등이 중요한 나이 네. 들수록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자, 일단 앉고. 우선 다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고 한 다음에 가운데 이걸 끼워요. 끼고 가급적 좀 짧게 해서 이걸 잡습니다. 잡고 바로 보고 그대로 당겨서 이 팔이 뒤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고 45도까지 뒤로 뺍니다. 이 자세로 다시. 다시 한 10번에서 15번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힘이 별로 안 들어가면은 네. 밴드의 강도를 높은 걸로 바꿉니다. 아니면 이거 한 번 더 감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그것도 좋죠. 네. 근데 이 탄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은 밴드의 강도를 올리는 게 좋아요. 헬스클럽에서 무게를 높이듯이.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한 20번까지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강도를 높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없나요? 또 있죠. 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낙상하잖아요. 네. 우리가 나이 들면 낙상해서 골절이 생겨서 엉덩이 뼈를 많이 다치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체 운동이에요. 아, 하체 운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스쿼트를 많이 하죠. 네. 네. 스쿼트를 하는 것은 이 밴드의 가운데를 밟고 서요. 네. 이렇게. 서서 네.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우선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해서 넘겨서. 밴드를 당겨서. 아. 여기서 쭉 잡고 네.
이렇게 해서. 됐죠? 네. 천천히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 무릎이 조금 밖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네. 스쿼트 자세. 이것도 10번에서 한 15번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또 힘이 안 들어가면 강도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들어간 자세히 게 나오는데요, 이정수 씨도. 아, 그럼요. 잘 됩니까? 네, 그럼요. 저 잘하시는데요? 남자는 또 하체거든요. 아, 예. 예. 아니, 오늘 보니까 허벅지도 좋아. 그럼요. 저는 사실 이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요? 네.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아니요, 그거. 네, 이런 예, 방법이 있군요. 예. 꼭 이 강도가 여러 개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가벼운 걸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근육 운동을 시작한다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체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자기가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 자기에게 맞는 강도, 좀 반복할 수 있는 강도의 네. 운동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나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3시간 합니다. 3시간? 예. 뭐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유산소 운동 1시간, 저항성 운동 2시간. 네. 그리고 끝나서 또 집에 가서 가사일을 해야죠. 가사일. 그것도 운동이네요. 그것도 운동이죠. 그거 엄청 그거는 운동. 이제 노동이라 그러죠. 노동. 가사일은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죠. 그래서 자, 저렇게 꾸준히 3시간씩 운동을 하시고, 물론 운동이 몸에 배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운동부터,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근육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육량을 키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 보충했고 근육량 키웠습니다. 다음 3체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선 필수인데요. 그런데 체형을 막론하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두 주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제일 먼저 경기도 화성에 사는 최명자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배는 큰일이네. 턱이 또 2개 됐네. 얼마 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겨우내 먹고 자고를 반복했더니 늘어나는 건 뱃살이요, 덤으로 얻은 건 몸무게라는데요. 평생 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실 건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날씬했던 시절이 그녀에게도 있었습니다. 전 평생 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이거 무용도 해가면서 타고난 몸매를 가진 그녀였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불어난 체중은 도무지 빠지지를 않는다는데요. 거의 30년 가까이를 떡 만드는 일을 했어요. 거의 끼니를 잘 맞춰서 못 먹고 거의 하루에 한 끼 먹는 날이 허다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 역시 살이 찌는 원인이었다는데 과연 지금의 몸무게는? 무서워. 더 늘었어요. 2kg 더 늘었어요. 자그마치 105kg입니다. 정말 헉소리 날만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녀에게 운동은 일상이나 마찬가지.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하다는데요. 88 사이즈까지는 줄였었거든요. 근데 요요 금방 오더라고요. 운동 안 하면 바로. 다이어트의 실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부의 일상을 관찰해봤는데요. 보통 TV 앞에서 밥을 먹는다는 최명자 주부. 밥을 먹은 뒤에는 이렇게 누워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 최명자 주부는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을까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각종 김치와 소금으로 간을 한 장아찌, 그리고 볶음 멸치 등 염분이 높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하루 2끼를 먹는다는 그녀. 하지만 문제는 밥을 먹고 난 이후부터랍니다. 야, 이렇게 가스 차지? 밥만 먹었다 하면 화장실을 가기 일쑤라는 그녀. 남들은 다이어트하고 막 그래도 그런 게 없대는데 막 변비 오고 그런데는데 나는 맨날 설사하고 가스 차고 막 뱃속이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고 죽겠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겼답니다. 바로 늘어난 체중 때문인데요. 무릎 아파서 이제 걸레질도 못 하겠어요. 아우, 허리야. 이거 배둘레 힘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살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최명자 주부.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황일까요? BMI는 38.7로 사실 저희가 비만의 기준에서도 고도 비만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남들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뚱뚱한 사람들만의 고민일까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이은주 주부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헬스장을 찾아 운동을 하게 된 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이었는데요. 날씬한 몸매를 되찾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주부. 저한테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거든요. 허리가 25인치, 24인치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예전에 허리가 32인치를 넘어서 라지 사이즈 바지를 입어도 배가 튀어나올 만큼 살이 쪘던 때가 있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늘어난 체중과 고혈압이 있는 가족력은 그녀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녀 나이 37에 병원을 찾으면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데요. 특히나 이 중년을 넘어서 여자분들한테서는 100% 찐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 찌지 않으려고 늘 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서 지금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이 찌지 않게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게 다 차 종류예요. 요거는 지금 귤 말린 거예요. 하루에 다이어트 할 때 2리터씩 물을 마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2리터 물을 마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게 다이어트 도움이 되면서 2리터의 물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차를 엄청 좋아하게 돼서 챙겨 먹는 것도 많고 하는 운동도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운동인지 알아볼까요? 힙은 앞으로 당기고 배꼽은 안으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V자로 발을 모아준 뒤 발끝을 올렸다가 내려주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서 계셔도 우리가 말하는 코어 근육이 다 움직여서 충분히 운동이 돼요. 쉽게 살이 찌는 체질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이은주 주부. 체형은 다르지만 두 주부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은주 주부의 건강은 어떨까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아져 있고 체중은 정상이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런 분들도 비만이신 분들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성인병의 유병률은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주부가 살이 찌는 원인은 바로 장 속에 살고 있는 뚱보균인 피루미크테스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뚱보균을 좀 줄이려면 유산균이 많이 함유한 식품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발효식품, 김치나 된장 등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요구르트 같은 것들이 이런 유산균의 섭취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뚱보균을 잡는 비밀이 유산균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지 두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5일간 꾸준히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와 함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도 병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높은 체지방률 수치를 보인 최명자 주부의 경우 무엇보다 운동량을 늘려 전반적인 생활습관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은주 주부 역시 직접 싼 저염식 건강 도시락으로 저칼로리지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소스 종류 같은 거나 국물 종류는 안 먹거든요. 그냥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이제 단맛 소스 대신에 단맛 넣고 하려고 유산균을 뿌려서 먹어요.
챙겨 먹기 쉽지 않은 유산균을 다양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5일 만에 병원을 다시 찾은 이은주, 최명자 주부.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었던 두 주부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과 결과를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저희도 궁금합니다. 삼체예요, 저희가. 체수분, 체근육,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네, 체지방. 아시다시피 이 체지방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누구나 체지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죠. 네. 뭐 체지방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뱃살이 늘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체지방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뱃살이 이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피하 지방과 내장 비만이 있겠는데 이 둘 중에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장 비만입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셔야 뭐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하게 사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서 있는 상태에서 잡아보면 뭐 복부 피하 지방과 내장 비만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워 보시면 돼요. 누워요? 네네. 이렇게 누워 보시면 피하 지방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그림이 좀 그림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피하 지방은 복부는 밑으로 납작하게 가라앉아 있는 모양새인데 네. 내장 비만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위로. 그래서 쉽게 이제 구분이 가능한데요. 아마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누워서 이제 뭐 힐끗 자기 자신의 배를 관찰해 볼 수도 있겠는데 내장 비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만성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체중 부하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병이나 또 치매,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 비만은 몸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장 비만을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장 비만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체지방, 아까 이제 거기서 그쳤어요. 하고 나서 결과를 우리가 못 봤는데 두 분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다이어트를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최명자 주부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뭐 예전에는 뭐 한의원 다녀보고 뭐 다이어트 클리닉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노력 많이 해봤죠. 근데 이번에 시도하신 거는 뭐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셨다고? 네네네. 예, 그거는 어떤 거죠? 전에 유산균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닥 별로 효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방송 매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유산균 먹는 것도 좋지만 이제 유산균 먹이를 먹어서 이제 장내에 키우는 게. 네네. 이게 좋다 그래서 좋은 균의 먹이가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여기 이제 최명자님께 이제 처음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복용하기 전에 측정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복용 후에 측정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체중인데요. 이거 어떻게 까도 될까요? 저걸 며칠간 하셨다고 그랬죠? 5일간. 5일간 하셨고요. 체중이 거의 1kg가량. 네, 줄었어요? 5일 동안 1kg 빼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체지방량이 이것도 줄었고. 이것도 한 1.0가량. 네. 그리고 BMI가 뭐죠? BMI가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가 38.3. 이것도 줄었네. 어쨌든 계속 줄고 있네요. 네. 그리고 체지방률, 이게 또 중요하겠죠. 48.7. 딱히 운동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셨고, 복용 전과 복용 후의 차이인가요? 네. 그러니까 더 도움이 된다. 저렇게 수치로 나타난 거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은주 씨도 영상을 보니까 사실 한때는 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하긴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예전에 살이 한 15kg 정도 가량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고생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금방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1년 365일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겠네요. 많이 해보셨겠네요. 시중에 뭐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다이어트 없고 뭐 다이어트 식품 보조제 뭐부터 시작해서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음식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근데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또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화나요, 화나. 그런 말씀하시면 날씬하십니다. 너무 날씬하시니까. 안 찌는 체질 있으면 저도 사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르셨는데도 그렇게 또 노력을 하셨네요, 또. 네. 이게 원래 이런 체질이 아닌가요? 이게 체지방하고 체중은 사실은 꼭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체중이 아무리 겉으로 봐서 적게 나가시기는 하지만 체지방률이 생각보다 좀 높으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지방률이 조금 좀 높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정상 범위가 여성분들이 18에서 28% 정도인데 거의 아슬아슬하게 제가 아까 결과를 잠깐 봤는데 한 26.5%로 좀 아슬아슬한 정상이세요. 그래서 사실 계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은주 씨 같은 경우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좀 고민이나 걱정이 많으셨다고. 제가 예전에 이제 경도 비만이랑 복부 비만 진단을 받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부모님이 두 분 다 고혈압에 당뇨에 그 뇌졸중 병력까지 다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항상 검사하면은 피가 별로 안 깨끗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면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하고 그다음에 혈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고혈압과 또 체지방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체지방과 이 콜레스테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지방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은 사람들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관리하실 게 아니라 체지방도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식사하실 때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를 채소에다가 이렇게 뿌려 드셨나요? 뭐 이렇게 식사하실 때 거기다 뿌려 드시던데.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면 샐러드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못 먹으니까 근데 맛이 없으면 먹기 싫잖아요. 다이어트가.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이제 도움되는 방법으로 찾아서 먹고 있는데 이제 그 혈관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에서 독소가 발생되는데 그게 피를 탁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면 음식 조절하다 보면 대사량 원활 안에서 장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걸 찾다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고요. 저게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유산균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내 건강 관계들이 유산균이 이제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산균보다 프리바이오틱스 드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면 좀 더 좋은 걸 찾아 먹다 보니까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장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장까지 유지하는 것도 길고 장 속에서 실제로 얘를 유산균을 키워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반 유산균을 먹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바꿨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난 이후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과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 전엔 181이었는데요. 줄었네. 오, 신기해. 그리고 잠깐만요. HDL 콜레스테롤 이게 저게 좋은 콜레스테롤, 뭐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73에서 68 그리고 LDL 99에서 86. 쭉 떨어졌네요. 그리고 중성지방 33. 이것도 다 좀 감소한 추세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평상시에 운동하던 거 그대로 하시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만 복용하고 5일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체지방률도 좀 줄어든 거고. 예, 맨 처음에 26.5%였는데 체지방 다시 체크했을 때 25.9%였고 지금 어제 다시 측정하니까 24.8%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예,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요. 운동하셨고 식단 관리하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했던 게 다이어트 그리고 뭐 체지방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체 장내 환경이랑 체지방이랑 어떤 좀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바로 그 장내 세균 때문입니다. 우리 장에는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유해균들이 독소를 만들어서 신진대사를 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장내 세균들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자기들이 이제 잘 지낼 수소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유해균이 이 수소를 메탄가스로 바꿔서 마치 수소가 부족한 환경처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 안에 있던 세균들이 더 많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도하게 소화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체지방이 늘고 체중이 늘고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진짜 고작 세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이 찌고 있다니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도 있는데요. 이 비만인 세균의 비만인 쥐의 장내 세균을 무균 상태의 쥐에게 이식을 좀 해봤더니 이 무균 상태의 쥐가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살이 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이게 체지방도 체지방이지만은 우리 장에서 면역 기능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각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거뜬하게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장내에서의 면역력 이렇게 활용, 증진 방안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의 70%가 이제 장에 있다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유익균의 수는 늘리고 유해균의 수는 낮춰야 되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염증 세포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 이제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감염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도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암도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커서 장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되면 자폐증,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도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장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앞서 영상에서 최명자 씨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 드시고 난 이후에 좀 속이 편해졌다, 괜찮아졌다 이런 느낌은 있으셨나요? 네, 확실히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 많이 차고 막 음식 들어가면 바로바로 화장실 다니고 막 이럴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좀 편해지죠. 되게 많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게 포만감이 생겨서 그런지 덜 먹어요. 또 확실히 많이 덜 먹게 되고 많이 줄게. 그렇군요. 이은주 씨는 어땠습니까? 저 프로바이오틱스로 바꾸고 나서는 가스 찼던 부분들이 좀 많이 덜 차게 되고 얘가 독소 배출이 적어져서 그런지 피부가 많이 환해지고 트러블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그 얘기 들어서 사실 매일매일 챙겨 먹거든요. 근데 가장 사실 중요한 건 장까지 살아서 가느냐 마느냐. 이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먹었는데 장까지 살아 안 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잠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최명자 씨나 이은주 씨가 드신 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산균 드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될 게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셨다고 하잖아요. 네. 먹이를 드신 거고요. 네. 유산균을 드신 건 아니죠. 네. 이제 정수 씨도 장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야 유산균을 드신 건가 하는데 지금 드신 것들은 유산균이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나 먹어야 장내 환경에 개선이 되고 좋은 거예요? 네.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한동원 선생님 잠깐. 네.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실제로 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유산균의 먹이라고 하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4일 정도가 지났더니 비피더스 유산균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 7,900만 마리에서 12억 5,800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부터 사실 궁금했던 게 뭐 이런 유산균을 먹어서 증가한다기보다 안에서 자체적으로 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있죠. 실제로 이제 유산균은 이제 먹다 보면 뭐 생균 같은 경우
장까지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위산에서 1차적으로 죽고 또 담즙산에서도 2차적으로 죽고 장까지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뭐 유산균을 장내에서 늘리는 방법은 실제로 우리 몸에 유산균들이 다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있는 유산균을 건강하게 키우면 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유산균한테도 밥은 먹고 다니냐? 밥 좀 먹자. 뭐 이런 거네요. 물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산균들에게 이제 먹이를 줘서 건강하게 키우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먹잇감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아까 드셨던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장내에서 유산균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실험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적 환경을 만들어주면 유산균 수를 몇 배 이상으로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한 3-4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나요? 그렇죠. 우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 2가지 이제 샬레 이제 유산균을 이제 배양을 하는 건데 왼쪽은 유산균의 먹이를 충분하게 준 거고요. 오른쪽은 먹이를 공급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유산균이 증식하고 있는 모양을 왼쪽 먹이를 준 쪽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네요. 차이가 딱 봐도 티가 나네요. 네. 오. 이게 이야. 확실히 먹이를 줘야지 장내 유산균이 좀 더 건강하게 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거군요. 우리가 장내에 유산균이 기왕에 조금 있으니까 유산균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이 유산균에 먹이를 넣어줘서 장내에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유산균을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또 다음 그래프 하나 보면서 김태균 선생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요거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네, 이제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뒤에 유산균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네. 연구 결과인데요. 이렇게 15배 이상 증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고요. 네. 섭취한 지 4일 만에 이렇게 개체수가 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유산균이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장 누수 증후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장 누수 증후군? 장 누수 증후군도 뭔가요? 사실 되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예, 수 예. 있는데요. 이 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출을 시키고 또 굉장히 큰 면역 체계입니다. 네. 이 장은. 그래서 이제 외부의 음식물로부터 들어온 이런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세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계속 이런 독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장점막이 손상이 되고 이 손상된 부위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세균이나 독소가 이렇게 침투하게 되는 이 상태를 저희가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몸속에 세균이나 독소가 들어온다는 건. 네, 아무래도 이 장 누수증후군으로 인해 유해 물질로 인해서 염증 반응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 강, 콩팥, 신장, 뇌, 그러니까 신체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질환뿐만 아니라 심하면 뇌질환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채로 그 사이에 껴서 마치 이물질처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평소에는 내가 먹고 소화를 잘 시켰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탈이 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는 유산균보다는 유산균의 먹이가 더 낫다. 네. 이제 혹시 그 유산균 폐혈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아니. 폐혈증 하면 그 치사율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제 혈액 내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요. 이제 2006년 스웨덴의 50대 여성이 장기간 동안 이제 고용량의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18년 작년 5월에도 우리나라 사례도 한 건 있었고요. 또 이제 2004년부터 2007년 동안 네덜란드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던 사람들의 24명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음식 드시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다 섭취하는데 유독 어떤 체질은 음식물 알레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못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유산균도 이제 체질에 따라서 약간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고 아까 이제 김태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내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성 질환 또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유산균, 균은 균입니다, 균. 그러니까 장 벽에 붙어서 기생을 해야 되는 거고 혈관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자칫 문제가 돼서 혈액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유산균의 수를 먹이를 충분하게 줘서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지방을 없애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내 환경까지 들어가서 유산균 또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제대로 잘 또 몸 관리하는 두 분도 나와주셨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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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화요일, 이 화요일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